이제 넌 아무 쓸모도 없어.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그녀는 쫓겨났습니다. 그날 세상은 그녀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빗속, 어두운 한강 다리 위,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화면에 재벌 회장의 얼굴이 나오던 순간 단 한 번도 짖지 않던 강아지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까지 그 강아지는 단 한 번도 크게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남자를 보는 순간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 온몸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아지를 만나게 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32살 박지우. 그녀의 인생이 무너진 건 단 하루, 아니 정확히는 한 통의 전화 이후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 애써 유지하던 하루였죠. 시댁 본가의 600평 한옥 대청마루에서 시어머니가 내려주시는 차를 받아 마시며 그녀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받쳐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바라보듯 그런 눈빛이었죠. 지우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쾅, 쿵쾅. 귓가에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친정 쪽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결국 알게 되셨구나. 그녀가 숨기려 애썼던, 감추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사실을. 네. 어머님, 들었어요. 아버님 회사가 부도났다면서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는 것처럼. 지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7년 전 그녀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건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 시댁에서 필요로 했던 건 사랑도 그녀의 인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업상 연결고리.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지금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단번에 완전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 줄은 몰랐다고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랐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고 알았으면 우릴 속인 거잖아요. 어느 쪽이든 변명은 안 되지 않나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입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강민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차갑게. 그는 서재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지우를 불렀습니다. 들어와. 명령하듯 짧은 한마디. 지우가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민혁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조차 낯설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이 남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단 4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귓가가 윙윙거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뭐라고요? 이혼.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할 거야. 내 도장만 찍으면 돼. 민혁은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찮은 업무를 처리하듯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 7년을 함께. 7년? 민혁이 비로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더. 그 7년 동안 난 뭘 얻었는데? 넌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저는 당신 아내였잖아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그게 다야? 아내, 며느리? 민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우 씨, 솔직하게 말할게. 난 당신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 뒤에 있던 그 배경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없잖아.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이 칼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모를 만큼 너무 깊이.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거래의 도구였고 이제는 쓸모가 다한 물건일 뿐이라는 걸. 재산 분할은? 지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없어. 네. 재산 분할 없어. 혼인 신고 전에 내가 서명한 거 기억 안 나? 혼전 계약서.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내 도장 찍힌 거 아직도 금고에 있어. 지우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7년 전 25살에 순진했던 자신. 시댁 변호사가 내민 두꺼운 서류 뭉치.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던 그날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날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싸. 차는 불러줄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친정 가든 어디든. 민혁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듯이 그날 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그녀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도, 화장대 위의 보석함도, 침대도, 소파도 모두 시댁 재산이었죠. 그녀가 챙긴 건 작은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대학 졸업 앨범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목걸이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으로 나가면 그녀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미래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2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7년 동안 모은 돈이라곤. 아침 9시
시어머니가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네요? 역시 가진 게 없었나 봐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 지우 씨,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 이 집안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명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기사가 차 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발하시죠. 지우는 캐리어를 끌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그녀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우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머리를, 어깨를,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고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빗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심했습니다. 25살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던 그 여자. 300명의 하객 앞에서 면사포를 쓰고 모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여자. 이제는 비 맞는 거리 한복판에 갈 곳 없이 주저앉은 32살의 여자. 그게 박지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 오는 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곧 만나게 될 작은 생명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우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여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그게 그녀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밤 11시.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닿는 대로.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아무것도. 그저 텅 빈 느낌만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죠. 발걸음은 어느새 한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민혁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죠. 평생 지켜줄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래 조건을 포장한 말일 뿐이었죠. 다리 위에 올라섰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지우는 난간에 기댄 채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마치 자신의 미래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나셨죠. 친구들, 결혼 후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댁에서 원치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시댁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지우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을 확인했죠. 현금 30만 원,
카드 2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그 후엔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잉. 작고 가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는 다리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난간 및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아니, 강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뒷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죠. 강아지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그 작은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두렵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그런 눈빛. 지우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버려진 거구나.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강아지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이었죠. 너도 쓸모없다고 버려진 거야? 나처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아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면서도 어딘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날 두고 가지 마세요. 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강아지는 움츠러들었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젖은 털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뼈만 앙상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지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가늘게 신음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따뜻함을 찾듯이 그 순간 지우는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과 똑같다는 걸, 버려지고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존재.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존재. 동물병원을 찾아야 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야간 동물병원을 쳤습니다. 다행히 2km 떨어진 곳에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는 젖은 강아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지우의 간절한 눈빛에 한숨만 쉬며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려고 애쓰는 심장. 조금만 버텨. 조금만. 지우는 속삭였습니다. 강아지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직 수의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발견했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 수의사는 재빨리 강아지를 진료대에 올렸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다리를 살피고 체온을 재고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골절이 심각해요. 뒷다리 2곳, 갈비뼈 1곳. 그리고 수의사가 강아지의 등을 살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를 맞은 것 같네요. 여러 번.
아마 몇 주 전부터. 뭐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학대예요. 명백한 동물 학대. 수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주인이 때리다가 결국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안타깝게도. 지우는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버려졌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살릴 수 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골절 부위를 맞춰야 하고 감염된 상처도 치료해야 하고 비용이 좀 나올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150만 원 정도. 입원비 포함해서 200만 원은 봐야 할 것 같아요. 200만 원. 지우의 통장 잔액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쓰면 그녀에게 남는 건 현금 30만 원뿐. 일주일치 모텔비도 안 되는 돈이었죠.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강아지를 살린다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여기 두고 가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해주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수술해주세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비용이. 괜찮아요. 지우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 수의사는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젖은 옷,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눈빛 속의 간절함. 알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수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지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강아지가 지우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믿어도 되냐는 듯한 눈빛.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살아서 나와.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녀는 대형 로펌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여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돈마저 낯선 강아지를 위해 쓴 바보 같은 여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뭔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선택.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어요. 잘 버텨줬어요. 지우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아지는 작은 산소 케이지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다리, 깨끗하게 치료된 상처들. 그래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유리를 통해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버려졌지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야.
그렇지? 강아지는 잠결에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 소리가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으려 애쓴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린 자신. 새벽 4시 지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현금은 30만 원. 갈 곳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었습니다. 빗속을, 어둠 속을, 알 수 없는 미래 속을.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우는 친정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친정집이었던 곳 앞에 10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300평 대지에 지어진 2층 양옥. 넓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었고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담장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우편함에는 독촉장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야? 아버지였습니다. 65살. 하지만 그는 이른이 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동네에서 가장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더니 캐리어를 보더니 그녀의 품에 안긴 강아지를 보더니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 고급 가구로 가득했던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져간 거였죠. 남은 건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TV뿐. 벽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아지는 그녀의 무릎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걷는 게 불편했거든요. 아버지가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구나. 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지. 욕심을 부렸어. 사업을 키운답시고 대출받고 보증 서고 결국 다 날렸어. 30년 동안 읽어놓은 것들 전부.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지우야, 미안하지만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집도 곧 경매 넘어가.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알아요. 너 먹고 살 돈도 없어. 내 통장에 남은 돈이라곤 10만 원도 안 돼.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작아진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절뚝거리면서도 아버지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위로하듯이 아버지는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 제가 구한 강아지예요. 한강에서 개를. 이 상황에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이 아이도 버려졌거든요. 저랑 똑같이. 아버지는 강아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옛날 방에서 잤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도 침대도 벽에 붙은 대학 입학 축하 현수막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강아지는 그녀의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숨소리를 내며 지우는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다리도 조금씩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말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부상이면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 녀석은 정말 살고 싶어 하네요. 지우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구나. 나처럼. 강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의심 없는 순수한 신뢰. 고마워. 지우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도 버틸 수 있어. 강아지는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 다음 날부터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그녀는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2살 경력 없음, 대졸.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업무 경험 필수라고 적혀 있었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바로 결혼한 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곳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마트. 학력을 물어보는 곳에는 고졸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대졸이면 오히려 안 뽑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경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데 힘들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한 달에 이틀. 괜찮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식사 포함 200만 원. 시댁에 있을 때 한 달 용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우에게는 생명줄이었죠.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강아지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제 꽤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긴 하지만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왔죠. 나 합격했어. 지우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밥 먹고 살 수 있어. 강아지는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그날 밤 지우는 강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밤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고 조심하느라.
있잖아. 지우는 강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 지어줄까? 강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희망이. 내 이름은 희망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 나한테 희망이 생겼거든.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약속할게. 지우는 희망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 절대 포기 안 해. 너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버틸 거야. 희망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돈도, 지위도.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작은 생명. 다시 시작할 용기.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의 말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봄이 올 거라고 지우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서서 일하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손님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지우는 견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희망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희망이. 그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지우는 희망이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이제 희망이는 거의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다리를 절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뛰어다녔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우가 물었습니다. 희망이는 짖었습니다. 짧고 경쾌하게.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우린 잘하고 있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버려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걸.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게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약속된 그날이 왔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친정집을 찾아왔고 지우와 아버지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건 몇 벌의 옷과 이불 정도. 30년을 살았던 집이 단 2개의 박스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사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넌 내 인생 살아야지. 늙으니까지 떠안고 어떻게 사니. 하지만 괜찮아. 고향 친구가 시골에 빈 방 있다고 했어. 거기 가서 지낼게. 텃밭이나 가꾸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희망이와 둘이. 그녀는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원룸을 얻었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곳에 붙어 있는 창문도 작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사하던 날 지우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디든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원룸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지우의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자국, 칼에 베인 흉터, 세제에 트인 피부. 한때 매주 피부과를 다니며 관리하던 그 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우는 이 손이 더 좋았습니다. 이건 진짜 자신의 손이었으니까요. 일에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 자신의 손. 매일 아침 6시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희망이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약을 먹이고 그리고 7시에 분식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다며? 이런 일 오래 못해. 며칠 하다 그만둘 거야. 하지만 지우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죠. 지우 씨, 어느 날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한다고? 네. 저랑 희망이. 우리 둘 다 살아야 하니까요. 사장님은 희망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를 구해서 마지막 돈까지 털어 살렸다는 이야기. 참 바보 같네. 사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보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겠죠. 그날부터 사장님은 지우에게 조금씩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할 때 반찬을 싸주고 남은 떡볶이를 가져가라고 하고 희망이도 먹어야지. 그 말에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 관리비, 생활비, 희망이 사료가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보내드릴 용돈을 대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옷은 살 수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미용실도 사치였죠. 지우는 머리를 직접 잘랐습니다. 옷은 중고가게에서 샀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이 무색하게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희망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현관으로 달려오지 않았거든요. 희망아?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망이는 방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면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우는 다가가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지우는 희망이를 안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응급동물병원까지는 30분 거리. 택시 안에서 희망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우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수의사는 다행히 희망이를 치료했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희망이잖아요. 어머, 많이 컸네요. 선생님, 갑자기 열이. 진정하세요. 보여드릴게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단순 감기였죠. 환절기라 그래요. 주사 한 대 맞히고 약 먹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료비는 8만 원. 지우의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희망이는 지우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편해진 모양이었죠. 지우는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손바닥만 했던 이 아이가 이제 제법 컸습니다. 살도 오르고 털도 윤기가 났습니다. 다친 다리도 거의 다 나아서 이제는 잘 뛰어다녔죠. 너 때문에 힘들긴 하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희망이는 잠결에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날 밤 지우는 희망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평짜리 원룸의 낡은 천장. 4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호화로운 침대에서 잤습니다.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 이탈리아산 린넨 시트. 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시댁 사람들의 눈치, 남편의 차가운 태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바닥.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희망이는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꼬리도 흔들었으니까요. 다행이다. 지우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프지 마. 너까지 아프면 난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희망이는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그날 분식집에서 일하는 내내 지우는 계속 희망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텐데 괜찮을까? 밥은 먹었을까? 약은 시간 맞춰 먹었을까? 저녁 6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서 지우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희망이가 아파서. 그래요. 가봐요. 오늘 손님도 별로 없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희망이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평소보다 일찍 왔네? 알았어? 지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희망이는 짖었습니다. 물론 안다는 듯이. 그날 저녁 지우는 희망이와 함께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있잖아, 희망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희망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 많은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더라. 시댁에 있을 때 난 그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지우는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힘들고 가난하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난 행복해. 너 때문에. 희망이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믿음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약속 지키고 있지? 지우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희망이가 짖었습니다. 짧고 힘차게. 그래.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일하고 희망이를 돌보고 작은 원룸에서 잠들고 반복되는 하루하루.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희망이가 반겨주는 순간, 함께 산책하는 시간, 나란히 누워 잠드는 밤. 그게 지우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완벽하게 통한다는 걸.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약속을 매일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우의 유일한 휴일. 그녀는 오랜만에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한 장과 계란 하나. 희망이는 그녀의 발치에서 자신의 밥을 먹고 있었죠.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뭐 볼까? 지우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켜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죠.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IT 기업 한별그룹의 한지훈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망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희망이를 보았습니다. 희망이는 TV를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앞발을 들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망아, 왜 그래? 지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면서 TV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서 계속 짖어댔죠. 지우는 황급히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몸부림쳤습니다.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진정해. 희망아. 지우는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TV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얼굴이었죠. 한지훈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머니를 추모하는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치매로 별세하신 모친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아나운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동물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반려견 한 마리를 끔찍이 아끼셨죠. 루이라는 이름이. 그 순간 희망이가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마치 화면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울부짖듯 짖어댔습니다. 기잉, 기잉. 그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망이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TV 화면 속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루이가 실종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찾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루이를 찾지 못해서. 화면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강아지의 사진.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 까만 눈.
그리고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희망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희망이가 바로 그 강아지라는 걸. 설마.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망이는 여전히 TV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우는구나. 지우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별그룹 한지훈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지훈 회장, 1년째 실종 반려견 찾기 치매에 투병하던 모친 별세 후 사라진 반려견 루이를 찾습니다. 1,000만 원 사례금 지우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봤습니다. 희망이와 똑같았습니다. 털 색깔, 크기, 눈 모양, 모든 게 1년 전 실종.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희망이를 만난 게 6개월 전. 그 전 6개월 동안 희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루이는 한 회장의 모친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분양받은 반려견이다. 3년간 모친의 곁을 지켰으나 모친이 별세한 뒤 갑자기 사라졌다. 한 회장 측은 당시 장례 준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누군가 문을 열어두어 루이가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우는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작게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루이구나.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내 주인이었구나. 희망이, 아니 루이는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희망이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한강 다리 밑,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그 모습. 실종된 후 6개월 동안 희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이렇게 학대한 걸까? 그리고 왜 버린 걸까? 지우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실종 반려견 루이 목에 순금 목걸이 착용. 찾는 분께 사례금 1,000만 원 순금 목걸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희망이의 목을 살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발견했을 때도 목걸이는 없었죠. 누군가 훔쳐간 게 분명했습니다. 목걸이 때문에.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너를 데려가서 목걸이를 빼앗고 그리고 학대하고 버린 거구나. 희망이는 지우의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지우는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런 일을 겪었구나.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아팠어. 그리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연락해야 한다고. 한지훈 회장에게. 희망이를, 아니 루이를 찾았다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희망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 곧 비율인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게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해야 해.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희망이는, 루이는 돌아가야 해. 주인에게.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희망이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위로하듯이.
그날 오후 지우는 한별그룹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별그룹입니다. 저 루이에 대해서 연락드립니다. 루이요? 잠시만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저는 한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루이를 찾으셨다고요? 네. 제가 6개월 전에 한강에서 지우는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 오는 밤 다리 밑에서 발견한 강아지, 상처투성이었던 모습, 동물병원에서의 치료. 지금 루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완전히 회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우는 원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녀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미안해. 지우는 희망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그게 맞는 일이니까. 이틀 후 한지훈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좁은 원룸 골목에 섰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이런 차가 이 동네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지우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TV에서 본 바로 그 사람. 한지훈 회장. 5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한지훈입니다. 루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망이가 보였습니다. 희망이는 회장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루이.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루이야, 정말 너구나. 희망이는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더듬듯이. 그리고 갑자기 희망이가 회장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면서 회장은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이 강아지를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루이야. 내가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망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실례를.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 작은 냉장고, 좁은 부엌. 여기서 루이를 키우셨습니까? 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회장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루이를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날, 비를 맞으며 한강을 걸었던 것, 다리 밑에서 발견한 강아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모습, 상처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매를 맞은 것 같았어요.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갈비뼈도 금이 가 있었어요. 수의사 선생님 말로는 여러 번 맞았을 거라고.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리고 목걸이는 없었어요. 원래 있었다는 순금 목걸이. 누군가 루이를 데려가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목걸이를 빼앗고 학대하고 버린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희망이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지우는 회장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회장은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박지우 씨, 왜 루이를 희망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새로 지어줬어요. 희망이라고.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희망이 생겼거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지우를 제대로 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하지만 손은 거칠고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분식집에서 일해요. 하루 14시간. 월급은 200만 원이에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루이를 치료하고 키우셨습니까? 네. 처음 치료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제 전 재산이었죠. 그래도 안 아까웠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친정의 몰락, 하루아침에 쫓겨난 일, 재산 분할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것. 회장은 들으면 들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집안입니까? 대형 로펌 태양입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출신이고 전 남편 강민혁은. 강민혁?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아시나요? 압니다. 잘 압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무언가가 섞였습니다. 최근에 준재벌 집안 딸과 재혼했죠.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우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어떻게 그걸 아는지. 제게는 좁습니다. 다들 서로 압니다. 특히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민혁? 그 사람 평판이 좋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걸로 유명하죠. 그랬군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만 몰랐네요. 회장은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우 씨, 제가 당신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루이를 찾았을 때 왜 그냥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뉴스에도 나왔고 사례금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받았으면 당신 인생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 아이가 루이인지 그냥 저랑 똑같이 버려진 생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돈이 없었는데도, 네, 돈보다 이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루이를 보내야 하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지우는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망이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 거가 아니니까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게 맞는 일이고.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우 씨,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네. 당신이 루이를 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사례금 같은 건 사례금이 아닙니다.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요? 네. 제가 어머니를 추모하는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치매 환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 이사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네. 당신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급여는 월 6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숙소도 제공하고 루이도.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루이도 가끔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당신을 잊지 못할 테니까요. 지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있고 말고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을 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자격입니다. 희망이가 지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도 핥았습니다. 둘을 이어주듯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감사한 건 저입니다. 루이를, 희망이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우와 회장, 그리고 희망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작은 생명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자신,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화장을 한 얼굴, 희망재단 이사장 박지우. 명함에 적힌 글자를 보면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0층 건물의 25층.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1년 전만 해도 지우는 한강 다리 밑에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네, 비서까지 있었습니다. 26살의 똑똑한 여직원. 오전에는 유기견 보호소 방문, 오후에는 치매센터 회의, 저녁에는 한 회장님과 저녁 식사죠? 네, 맞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훈 회장.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지우를 이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지우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회장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거실. 희망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희망아. 지우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회장은 지우가 희망이를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건강해 보여요. 당신이 잘 키워준 덕분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우 씨,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로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각 강민혁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다른 로펌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회사 방침입니다. 똑같은 대답. 그리고 한 달 만에 주요 고객 10곳이 떠났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한 건 새로운 재혼 아내 지방과의 사업도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혁 씨, 미안하지만 투자권은 보류하기로 했어요. 장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계약서까지 썼잖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민혁은 알았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왜? 그날 밤 민혁의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민혁아, 우리 큰일 났다. 왜요, 어머니? 장 회장님이 너랑 이혼하래. 뭐라고요?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혼한 지 겨우 8개월. 이유가 뭐래요? 모르겠어. 그냥 너랑은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대. 딸도 데려가겠대. 민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혼 아내마저 잃으면 그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인어른을 만나볼게요. 설득해 볼게요.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거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업계 지인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야, 너 한별그룹 한지훈 회장한테 찍혔다며? 뭐, 모르고 있었어? 한 회장이 조용히 너 망하게 하고 있다고. 다들 알아. 왜? 왜 한 회장이 날? 그건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한 회장한테 찍히면 끝이야. 재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지. 민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지훈 회장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는 급하게 한별그룹에 연락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발, 회장님은 바쁘십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필요 없습니다. 차갑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마지막 운이었습니다. 민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지우? 설마. 그는 급하게 지우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최근 기사. 희망재단 박지우 이사장, 유기견 보호활동 앞장 사진 속의 지우. 그 옆에 서 있는 한지훈 회장. 민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 자신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여자. 그녀가 한지훈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야. 민혁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개월 후 태양 로펌은 문을 닫았습니다. 고객은 모두 떠났고 직원들은 다 나갔고 빚만 남았습니다. 강민혁의 재혼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냉정하게. 당신과 있으면 내 인생만 망가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그 여자가. 민혁의 어머니도 무너졌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를 그렇게 내쫓지만 않았어도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줄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마지막 운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지우는 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강아지들을 돌봤습니다. 먹이를 주고 씻기고 산책시키고. 이사장님, 오늘 입양 신청자가 5명이나 와요. 직원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녀의 곁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 이제는 다리도 거의 안절뚝거렸죠. 희망아, 이리 와. 지우가 부르자 희망이가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지우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희망이는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에 낯익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보호소 입구 쪽. 허름한 옷을 입은 2사람. 시어머니와 전 남편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들도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때 오만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초라한 노인의 얼굴뿐이었죠. 민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혁 씨, 지우 씨, 우리가,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희망이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으로. 희망이는 강아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늑대처럼 보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대며 왈. 희망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희망아, 괜찮아. 지우가 희망이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계속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무슨. 민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지우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몰락했고 후회하고 있었죠.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응.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회장님께 한마디만 해줘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 그래서 온 거구나. 지우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러 온 거였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한 회장님께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사실 전 회장님이 뭘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리고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전 아무것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 씨, 제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희망이를 안고 지우야. 민혁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위협적으로. 시어머니와 민혁은 결국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으니까요. 지우는 보호소 뒤편 산책로로 갔습니다. 희망이를 내려놓고 함께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1년 전 지우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진짜 자신,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희망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짖었습니다. 짧고 경쾌하게,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지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함께 살아갈 이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건 며느리가 아니라 마지막 운이었어요.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그 말이 날아갔습니다. 저 멀리 도망치는 두 사람에게까지. 하지만 지우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였으니까요. 지우는 희망이와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희망이가 있었습니다. 한때 버려졌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작은 생명. 그 아이 덕분에 지우도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지우가 희망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희망이는 대답하듯 짖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계속 걸었습니다. 봄빛 속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진짜 삶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희망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곁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